자, 63쪽에 입지 이론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초점이 물론 주거지 입지도 있고 상업지나 공업지, 농업지 입지가 다 있겠죠. 근데 교재에는 주거지 입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는데 이 주거 입지론은 시험에 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뭐 15년이 넘었으니까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상권에 관한 이론, 이 상업 입지론이 가장 초점이고 그 상업 입지론을 정리한 게 두 문제 정도 예상하시고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 입지 선정은 이제 입지, 위치죠, 위치 장소를 입지를 하는데 좋은 위치를 찾는 활동이 입지 선정이에요. 근데 그 입지 선정도 거기 보시면 협의의 입지론이 있고 강의의 입지론이 있죠.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은 입지론이라고 하는데 협의가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 가로 1번 거기 박스 속에 이 입지론은 이제 좋은 위치를 찾는 활동이에요. 좋은 위치를 찾는 활동을 입지론. 그리고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거기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것이 적지론인데 좋은 위치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위치는 한번 선정하면 이동되지 않는다. 바로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적합한 용도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적지론의 근거는 뭐죠? 용도의 다양성이고 입지론의 근거는 부동성이잖아요. 그지? 그걸 구분해 두시라 이거야. 입지론 또는 입지 선정의 근거를 물으면 부동성이다 그래야 되고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걸 두 개를 비교해 놓고 가로 2번에 이제 용도 지역별로 입지를 선정할 때 고려할 요소 주거지는 쾌적성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겠죠. 쾌적성이나 편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상업지는 수익이 많이 나야 되겠고 공업지는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적게 투입돼야죠. 그러니까 고생산성과 저비용성, 이 비용성과 생산성을 갖춘 토지가 가장 양호한 토지죠. 농업지도 역시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입지를 고려하는 요소인데 참고로 그런 거는 한번 받으면 되겠고요. 가로 3번부터 뒷장에 뒤로 가서 66페이지에 가로 2번에 상업지 입지 평가 요인이 나와 있죠.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봐요. 별 관계 없다 시험하고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66쪽에 가로 3번 상권에 관한 이론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상업 입지론은 두 문제짜리니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상업 입지론 또는 상권에 관한 이론 3차 산업 입지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두 문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개 상권 이론을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업지론에서 꼭 계산 문제로 매년 등장하는 게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이나 레일리의 소매 인력부수에 따라서 소비자를 몇 명 끌어가느냐 이 고객 유인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매년 그냥 등장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 유형도 익혀야 되겠죠. 상업지론을 대표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이론이 중심지 이론인데요. 중심지 이론은 두 개의 이론이 있어. 그러니까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고 또 허프의 중심지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두 개니까 크리스탈러 이론은 중심지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허프 이론은 중심지 이론보다 확률 모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심지 이론 그러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이 크리스탈러는 독일의 남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 원리, 그 포스 원리에 기초를 두고 한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달을 하는지 도시의 형성 과정, 이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자 했던 아주 포괄적 관점의 거시적 이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이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자 했던 넓은 관점의 이론이니까 거시적 이론, 거시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한 도시에서 중심지는 계층성에 따라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로 계층성에 따라 분포를 하게 되지. 근데 저차보다는 중차, 중차보다는 고차 중심지가 규모도 더 크고, 그죠? 규모가 더 크고 기능이 더 어떻다?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고차가 이제 저차나 중차보다는 규모가 크고 기능이 다양하니까 규모나 기능 면에서 고차는 저차나 중차를 포섭한다. 이게 포섭 원리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포섭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저차 같은 경우는 고차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 입지해서 경쟁을 회피해야 되겠죠. 그래 포섭을 안 당하고 생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각 중심지가
자신의 이제 최소 요구치를 확보한 상권에 입지를 하면서 그 중심지의 분포도에 따라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이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 있던 그런 아주 포괄적 관점의 거시적 이론이 크리스탈 이론인데, 이 크리스탈 이론에서 중심지가 성립하고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지?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 중요한 거다. 반드시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 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보다 최소 요구치보다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중심지가 성립하는 요건이 중요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반드시 더 커야 돼.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 수, 그런 뜻이야.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 몇 명 정도가 소비자가 찾아와야 된다 하는 최소한의 규모가 있겠죠. 그걸 최소 요구치라고요. 재화에 도달 보면은 중심지까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동해서 찾아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그러니까 수요가 창출되고 판매량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니까 그 범위까지는 매출이 발생하고 판매가 있다는 거죠. 수요도 창출되고.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보면 수요가 전혀 창출이 안 돼. 수요가 0이니까 판매량도 없어요. 그로 재화에 도달 보면은 수요가 0 또는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중심까지 소비자가 이동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 그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될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하게 되는 거지, 그지?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존재해야만 중심지를 성립하는 겁니다. 요 성립 요건을 기하고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형성될 때, 중심지의 형성 과정, 중심지가 형성될 때 한 개만 형성된다. 그렇다면 원행으로 형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원행이라면 모든 영역의 서비스가 다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한 개일 수가 없어요. 복수로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나겠죠. 그럴 때는 원형으로 형성되면 좋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경쟁이 야기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원형으로 형성돼서는 안 되고, 여러 개의 중심지가 복수로 생겨날 때는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벌집 형태로 중심지가 형성돼 갈 때, 벌집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쟁도 최소화되고 모든 영역에 다 서비스가 미치기 때문이죠, 그죠? 요 크리스탈 이론은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 이론의 요지는 거지.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더 크고 기능도 다양하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니까 그래서 고차는 저차나 중차를 포섭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심지 수가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됩니다. 저차, 중차, 고차. 저차에서 중차로 갈수록 중심수가 역삼각형이 아니고 피라미드형이라. 그 얘기는 이제 저차는 개수가 워낙 많은데 고차는 개수가 몇 개 없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 대구시를 놓고 봐도 백화점과 같은 고차 중심지가 한 5개 정도 있으면요. 할인점, 마트 같은 중차가 한 5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슈퍼마켓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구멍가게 같은 저차 중심지는 500개도 넘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중심 수가 이렇게 다르니까 저차는 개수가 워낙 많고 고차는 몇 개 없잖아요. 코로 저차와 저차 간의 거리는 좁다 이 말이야. 간격이 좁죠. 군데군데 슈퍼마켓이 다 형성돼 있는데 고차와 고차 간의 거리는 멀다 이렇게 되겠네. 몇 개 없으니까, 그지?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는 규모나 기능에서 중차에도 포섭을 당하고 있어. 근데 이 중차에도 포섭을 당하는 저차 중심지가 고차 근처에 가면 굉장히 더 안 되겠죠. 더 규모가 크고 기능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입지를 내서는 어차피 포섭을 당하고 생존을 당하니까 입지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입지를 안 하니까 분포도가 줄어든다는 거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크리스탈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이론에서 이 중심지가 어떻게 결정되냐. 중심지의 숫자라든가 모형,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 교통, 행정, 이 세 가지에 의해 중심지가 숫자나 모형이 결정되는 거죠. 그지? 각 중심지가 자신의 최소 요구치를 확보한 상권에 입지를 해야 되겠고, 그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관계에 따라서도 중심지 숫자나 위치가 달라져요. 한 도시의 행정 계획에 있어도 중심지 위치라든가 모형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자, 이 글살로 이론에서는 여러분이 체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게, 그지? 67페이지에 그게 용어의 개념에서 중심지,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도범위 용어가 나와 있죠. 이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도범위 용어 자체를 모르면 안 돼요.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 수, 그걸 최소 요구치라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 최대한의 범위,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는 수요가 창출되고 판매량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수요가 없고 판매량이 0이란 말이에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또는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그리고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럼 뭐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그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치가 존재할 때 중심지가 성립하는 겁니다. 무조건 최소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되죠. 그리고 중심지 이론의 요점, 뭐 기억부터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체크할게. 나머지 지문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리얼, 미음, 비업, 시업 4개 지문을 체크해 놓고 고차 중심지는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죠. 그리고 중심지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이다. 그래서 피라미드형이니까 고차는 적고 저차가 많다는 거죠. 고로 저차와 저차 간의 거리는 좁고 고차와 고차 간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거기 비읍에 중차 중심지가 흡수하는 저차 중심지의 수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든다는 거지. 즉 저차는 고차 근처에 가서는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포섭을 당해버리니까. 그래서 입지를 안 하니까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포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포섭을 쓰면 핵심이 되는 지문입니다. 이 크루살로 이론하고 이제 대비되는 게 나중에 나오겠죠. 허프의 확률 모형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번에 레일리의 소멜러 법칙이 있죠. 소매 인력이나 뭐 만유 인력이 같은 말이니까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해 가지고 이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단 말이야. A하고 B 두 중심지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이 중심지가 각각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서 상권의 경계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결정되는가, 이걸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유 인력 법칙은 두 물체가 있으면 인력이 끌어다니는 힘, 이걸 인력이라니까.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증명한 게 만유 인력 법칙이잖아요. 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은 두 물체의 크기, 요 두 물체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두 물체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결정된다. 그게 만유 인력 법칙이든 그걸 응용해 가지고 이 경쟁하고 있는 점포가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서 상권의 경계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결정되는가를 입증했는데 지금 A하고 B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죠? 크기를 똑같이 그렸잖아. 그림을. 똑같다면 소비자를 각각 반씩 끌어가니까 경계는 딱 중앙에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크기가 서로 이렇게 달라. 만약에 A가 B보다 크기가 2배 정도가 크단 말이에요. 2배. 그러면 A가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가고 B가 소비자를 계속 뺏기겠죠. 그럼 상권의 경계는 중앙에 될 수가 없고요. 작은 중심지에 가까운 지점이, 작은 중심지에 좀 가까운 지점이 경계점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큰 중심지와 작은 중심지 간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느냐, 이게 2배잖아. 그죠? 그럼 요 배수만큼 어떻게 하라고? 루트를 씌워라. 2배니까 루트 2대 1. 요게 A가 3배가 크죠? 루트 3. 4배가 크면 루트 4. 10배가 크면 루트 10대 1. 이렇게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비율이 상권의 경계점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2배니까 루트 2대 1이니까 약 1.4대 1 비율이 되겠죠. 루트 2가 1.414니까, 그지? 루트 3은 얼마죠? 약 1.72 정도가 나오다, 그지? 1.72인가 뭐 1.73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약 1.7대 1이 되고, 루트 4는 2잖아, 2, 그지? 그러니까 4배가 크면 루트 4니까 2대 1 비율이 되는 거죠. 요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비율이 상권의 경계가 되는데, 요 비율이 왜 나온다고? 인력 법칙 때문이라, 인력 법칙. 인력 법칙은
이 두 중심지의 크기에는 뭐 한다고?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지. 크기. 중심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중심지가 상점이라면 상점의 면적이 되겠죠. 점포라면. 근데 이 경쟁하고 있는 중심지가 도시일 수도 있어. 근데 도시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죠?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 또는 점포의 크기에는 비례하는 거야. 비례. 그리고 두 중심지 간의 거리의 뭐에? 제곱이라 거리가 아니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서 결정되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도시가에서 푸니까 요 비율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의 비례하고 뭐의 반비례하는가 요걸 지금 2년 연속 답으로 바꿔서 냈어요. 중심지의 크기에는 반비례하고 또 두 중심 간 거리 제곱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뭐 이래는 어디에 비례하고 어디에 반비례한지도 모르고 인구는 두 글자 거리의 제곱은 글자 수가 많죠. 인구수 글자 수가 적은 게 비례 두 글자 글자 수가 많은 게 세 글자 그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중개수 공부할 때는 그렇게 외웠어요. 나도 외워야 되니까 뭐 내가 뭐 어디 죽은 뭐 중학교 때 만유인력수를 배우긴 배웠지만 그죠? 뭐 그냥 사과 떨어지는 거 이거는 알았지 뭐 만유인력수 제대로 알았습니까? 중개수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 배우는 거지 그제? 인구 수인 점포의 크기에는 비례 두 점포 간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게 초점. 요걸 계속 수정해서 반대로 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일리의 소매식을 약간 수정해서 응용해서 나온 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제 레일리가 소멜럽식에 따라서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요 비율대로 상권기가 결정되는 걸 입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두 중심 간의 상권의 분기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결정되는가 요걸 다시 또 공식으로 한 게 만들어낸 거죠. 요 비율이 나오는 걸 다시 수식으로 한 게 만든 거예요. 그게 컨버스인데 새끼가 미친놈 괜히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기점은 A에서 B 전체까지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큰 중심지의 크기를 작은 중심지의 크기로 나눈 값입니다. 요게 이제 분기점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에 대입해서 풀잖아요. 똑같이 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요 공식을 몰라도 되는 거야. 요거대로 그냥 여기에 맞춰 가지고 주무구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 가지고 그죠? 계산하면 되겠지. A 중심지가 있고 B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에서 B까지의 전체 거리가 8km 떨어져 있다. 근데 A의 크기가 1000제곱미터고 B의 크기가 9000제곱미터일 때 이 분기점이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 분기점이 되느냐 계산해보자. 분기점은 A에서 B 전체까지 거리 8km를 1 플러스 루트 큰 점포의 크기가 9000 작은 점포의 크기가 1000이니까 큰 점포 나누기 1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8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1000분의 9000은 루트 9는 3이니까 그지? 4분의 8이니까 2km 떨어진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작은 점포인 A로부터 약 2km 떨어진 요 지점이 분기점으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체가 8km니까 요 분기점에서 B까지 거리는 6이 되겠죠. 6하고 1을 합치면 8이니까 그지? 근데 A가 면적이 1000인데 B의 면적이 9000이죠. 그럼 B가 A보다 9배가 크죠. 그럼 상권의 분기점은 9배 대 1이잖아요. 그지? 9배니까 루트 9, 루트 9 대 1 비율이 된단 말이에요. 루트 9의 값이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 1 비율이 됐죠. 6대 2나 3대 1이 똑같죠. 만약에 전체 거리가 4가 나왔다. 그러면 1하고 3이 되겠죠. 1, 3을 합치면 4니까 그지? 근데 8은 4의 2배죠. 그럼 요 비율을 2배씩 늘려. 1의 2배가 2, 3의 2배가 6이잖아요. 그럼 2하고 6 합치면 8kg 되니까 그지? 요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가지고 주문국을 계산하면 요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 그냥. 그러니까 공식 몰라도 상관없어요. 또 시험에 나올 것도 없어 이거. 요 비율대로 그냥 배수만큼을 루트를 씌워갖고 주문국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겠지? 원하면 찍어. 이제 어쩔 거야 이제 할 수 없지. 이게 중요하다고 요게. 허퍼인지 지랄인지 얘가 참 중요하네요. 허퍼가. 허퍼의 중심이론 또는 확률 모형. 그 중심이론이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이론하고 허퍼의 중심이론하고 두 개인데 그 이론 이름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탈 이론은 중심 이론이라 하고 허퍼 이론은 확률 모형 또는 뭐 소매 지역 이론
소매 지역 이론이라고도 하고 뭐 중심 이론이라고도 하고 중력 모형 이론이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용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흡보는 대도시다 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본 거예요. 구매 패턴. 그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 요 행태에 주안점을 둔 거죠.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기호, 뭐 행동과 태도 다 같은 말인데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확률적으로 이론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대도시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요. 첫째는 거리가 가까운 걸 좋아합니다. 거리가 가까워야만 편리하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점포를 쓴다는 경향이 높아요. 그리고 또 점포의 규모는 클수록 좋아합니다. 클수록. 규모가 크면은 다양한 기능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맛대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입각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보니까 거리는 가깝고 규모가 큰 점포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리의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규모가 큰 중심지를 선택해요. 그리고 또 중심지의 크기가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중심지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요 두 가지의 입각에서 물건을 구매하니까. 그래서 이게 대도시 같으면 중심지도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러 개의 중심지가 막 생겨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지. 고차, 중차, 저차, 중차, 저차, 중차 뭐 별별 중심지가 되는 건데 여기 소비자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한가를 보니까 요 두 가지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가까운 걸 좋아하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데 규모가 큰 중심지가 다양한 기능을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큰 고차 중심지가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적당한 거리에 이게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요 가까이 있는 인근에 있는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서 고차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와요. 그럼 여기를 지나쳐버리면 여기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공동적으로 상권이 한 개로 형성되려면 이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또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또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참작해 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선택된 상품을 여기도 취급하라 이 말이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그러면 당연히 이런 데 가서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래야 여기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흡보의 확률 모형. 그러니까 자 거기에 67페이지에 줄 쫙 써야 돼. 흡보 이론은 대도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하여 확률 모델로 제시한 이론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 구매 패턴, 그러니까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에 주안점을 두고 확률적으로 이론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보 이론은 경험론적 이론이 아니고 확률론적 이론입니다. 대도시 소비자가 어떻게 확률적으로 물건 구매하는가? 여기에 엮여서 물건 구매하더라 이 말이에요. 요 두 가지. 거리는 가깝고 규모가 큰 점포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여기에 입각해서 이론을 정리한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뒷장 넘겨서 내용을 보면은 D가 제 중심지의 크기가 똑같다. 그러면 가까운 곳을 선택하지. 그리고 D에 보면은 같은 거리의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으면 큰 점포를 선택하겠죠. 왜? 거리는 가깝고 규모가 큰 걸 좋아하는 소비자의 그 행동 패턴 때문에 그렇다, 그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B 대도시 내부의 구매 중심은 소비자의 기호와 소득, 교통 편의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선택적 상품을 판매해라. 그래야 한 개의 상권이 형성된다 이 말이야. 왜? F에 보면은 적정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거기를 선택해서 물건을 구매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지나쳐서 고차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해 버리니까 한 개의 상권이 형성되려면 이 소비자의 소득이나 기호 등을 참작해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상권이 형성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흡보의 이론인데 조만간 제가 문제를 내죠.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다음 중 크루스탈리의 중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크루스탈리의 중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크루스탈리는 포수 분리의 기초를 두고 한 도시의 형성 과정을 입증하고자 하겠다. 맞죠? 그죠? 그리고
고차 중심지가 저차보다는 기능이 다양하고 규모가 크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저차 중심지 간의 거리는 좁고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멀다. 그렇죠. 그리고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의 수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든다. 그죠? 또 시장, 교통, 행정 원리에 의해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다 크루살로 이론입니다. 근데 지문을 한 개를 이렇게 딱 넣었죠.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딱 넣어놓거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허프의 이론이다. 크루살 이론이 아니고. 그죠? 허프가 지금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허프 이론이지 크루살 이론이 아니잖아요. 지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크루살의 중심 이론을 물었으니까 허프의 이론은 틀린 내용 아니겠어요?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문이 다 맞거든. 그럼 뭘 찍느냐?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시장, 교통, 행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그걸 딱 찍어요. 크루살의 이론입니다. 크루살은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중심지의 수와 모형이 결정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고.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지금 이제 크루살러, 허퍼, 레일리, 컨버스, 네 마리가, 네 분이 나왔죠? 네 분이 나왔는데, 요 네 분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걸요, 비교를 해서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크루살러는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라든가 형성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가 성립될 때는 재화에 도달 범위가 최소치보다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그랬죠. 성립 요건, 그지? 그 다음에 또 형성 과정, 중심지가 한 개라면 원형으로 복수의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형성되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나 형성 과정을 지금 중시하고 있잖아, 그지? 그걸 중시하고 있는 게 크루살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허퍼나 레일리, 컨버스는 뭐 레일리 이론을 수정한 거가 똑같은 거죠, 그지? 허퍼나 레일리, 컨버스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퍼는 여러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소비자를 어느 정도 끌어가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이나 컨버스는요,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비자를 끌어가서 상권의 경계나 분기점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허퍼나 레일리는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는가를 입증했죠. 그 다음에 허퍼는 여러 중심지다. 한 도시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이 경쟁 점포가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여러 중심지 간에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서 자신의 상권 규모를 어느 정도 확정하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 중심지 간에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 레일이나 컨버스는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고, 두 중심지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소비자를 몇 명씩 끌어가는 걸 입증하고 있죠. 근데 허퍼는 여러 중심지야. 여러 개의 중심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대도시에 각 중심지가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 가지고 상권의 규모를 어느 정도 확정하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데 비해 크루살러는 중심지 형성 과정이나 성립 요건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죠. 그제? 그다음에 요 이론들은 전부 다요. 크루살러든 허퍼든 레일리든 간에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여 있을수록 이익이 크게 생기거든. 그래서 같은 업종은 전부 한 장소에 모이죠. 그런 같은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를 뭐라 그러죠? 집재성 점포라고 하느니라. 점포가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재성 4개의 점포가 있잖아요. 근데 집재성 점포가 같은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거. 그죠? 뭐 있노? 가구점, 기계점, 공구점, 금융기관, 관공서, 상사 사무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원대 어거리 가면 가구점밖에 없잖아요. 북성도 서성 가면 기계상가 공구상가밖에 없고 그 전부 한 장소에 다 모여 있잖아. 그런 점포를 집재성 점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재성 점포의 출현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못한다. 오케이? 여기 중요하다고. 그럼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론, 요거 이제 알아야죠.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 이걸 잘 설명하는 이론은 뭡니까? 피트가 정한 공간균배 원리다 이 말이야. 이 피트의 공간균배 원리에서 점포가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그리고 또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이렇게 점포의 유형을 입증하고 있는 것은 피트의 공간균배 원리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문제로 만들어서 보여줄 테니까요. 기억을 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가 아니고 이제 허퍼라든가 레일리가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서 자신의 시장을 어느 정도 확대해 간가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이론들이죠. 근데 요 허퍼의 확률론에서 이 각 중심지가 소비자를 몇 명도 끌어가느냐 이 말이야. 각 중심지가. 또 레일리도 요 도시 전체에서 A 점포나 B 점포가 몇 명도 소비자를 끌어가는가. 요걸 이제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고객 유인력을 계산하는 거. 고객 유인력 또는 뭐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계산 문제로 매년 정해져 있죠. 근데 레일리의 소멜러 법칙이나 허퍼의 확률 모형이나 컴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모두 뉴턴의 만유 일러 법칙을 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유 일러 법칙은 점포의 크기, 인구수에는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근데 아까 우리가 비례하고 반비례할 때 비례하는 거는 분자에, 반비례하는 건 분모에 가는 거야. 아까 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대요?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었죠. 그럼 지가가 상승하려면 지대가 상승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자율은 반비례하니까 분모에 가서 적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 비례하는 게 분자에 가는 거야. 비례하는 게. 반비례하는 게 분모에 오는 거. 공식을 만들면. 알았죠? 그래서 이걸 수식화 시키면 점포의 크기에 비례한다면 점포의 면적, 또는 굉장한 게 도시라면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니까 인구가 분자에 가겠죠. 비례하는 게.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거리의 제곱이 분모에 가. 그래서 고객 유인력은 점포의 크기를, 즉 도시의 인구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럼 고객 유인이다.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곱이 뭐야? 제곱이 이게 마찰계수라. 마찰계수. 실제로 이제 거리의 마찰계수성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마찰계수는 대부분 2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거리의 제곱에 이렇게 통용합니다. 거리의 마찰계수성인데 마찰계수는 대부분 2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거리의 제곱 이렇게 기억하면 돼. 마찰계수를 2로 단수에 안 줘도 그냥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인구 10,000명이 있어요. 인구. 지난주 우리 모의고사 때 친 거다. 인구 10,000명이 있는데 도시인근의 할인 매장이 A, B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허퍼의 확률 모형으로 분석을 했을 때 A 할인 매장의 시장 점유율과 이용객 수를 구하라. 단 마찰계수는 이거. 도시 인구의 7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랬어. 70%가. 그럼 여기 70%니까 몇 명이고? 7,000명이 A 아니면 B 할인점을 이용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7,000명 중에 A 할인점을 몇 명이 이용하겠느냐?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 그랬지. 근데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A 할인 매장의 면적이 9,000이라 9,000. B 할인점의 면적은 얼마고? 4,000이네. 그리고 거리가 A 할인점까지는 3km가 떨어져 있어요. B 할인점까지는 2km가 떨어져 있고. 그런데 맞자기수가 2를 했으니까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야 될까요? 제곱으로. 그러면 9,000 나누기 9니까 얼마고? 1,000. 4,000 나누기 4니까 얼마? 1,000.
그럼 AB 전체 유인력이 2000이 나왔잖아. 2000이. 그제? 근데 2000 중에서 A가 1000을 2분의 1, B도 1000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각각 50% 아니야. 그럼 A의 시장률도 50%, B의 시장률도 50%가 되겠죠. A의 시장률 구하라 그랬으니까 50%고, 그 다음에 요 인구 중에 몇 명이 A 하는 점을가? 7,000명 중에 50%가 A 하는 점을 가겠네. 코로 3,500명. 이걸 계산하고 못 풀어가지고 40% 찍고 60% 찍고 4,000명 찍고 6,000명 찍고 별걸 다 찍어놓고 아이고 속이 처음 몰랐어. 이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계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인점을 A, B 두 개를 주면은 그 중에 이제 A 할인점에 몇 명 가겠나 그러면 두 개의 유인력을 다 계산하라고. 그럼 점포의 면적을 거리제곱으로 나눠가지고 A하고 B의 유인력이 나왔죠? 그럼 이 전체 유인력이 2000인데 그 중에 A 그랬으니까 A가 찾아온 비율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50%. 그리고 도시 인구가 10,000명인데 5,000명을 찍으면 안 되지. 왜? 이 도시 인구 10,000명 중 70%가 A나 B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70%는 7,000명이 A나 B 할인점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 50%가 A로 가니까 3,500명 계야지 5,000명 가면 큰일 나지. 70%를 그 단수에 있는 70%를 빼면 또 안 되지, 그지? 이제 이 정도는 유형을 익혀가지고 무조건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 이 또 hợp 확률 이런 것도 계산 문제 나한테 또 찍고 뭐 어렵다 하고 말이야. 뭐 흑이야 또 앞에 뭐 몇 문제죠. 어려운 게 딱 보이면 그냥 뭐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지? 1번 문제가 감전평가로 문제가 딱 들어있으면 딱 직감적으로 보는 순간 아 수익 방식에 관계되는 걸 다 넣어놨는데, 그지? 수익 방식을 완벽하게 터득해야만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실제. 어? 수익 가격을 어떻게 구하고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또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까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만 1번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보는 순간 감전평가로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여러분 중에? 그죠? 대부분 보면 띵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럼 2번으로 넘겨야지. 째리는 순간 그거 고민해가지고 뭐 내가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있잖아, 그지? 자, 가격이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승하자. 수요량은 120제곱미터에서 80제곱미터로 감소했다. 이때 중간점을 이용해서 탄력성을 구하라 그랬죠. 중간점. 그럼 중간점을 이용할 때는 여기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이 들어가는데 원래 가격 변화율은 원래 가격에서 가격 변동분, 수요량의 변화는 원래 수요량에서 수요량의 변동분을 넣어야 되죠. 근데 원래 가격이나 원래 수요량을 넣는 게 아니고 뭐 중간 가격이 중간 수요량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 두 개의 중간이 얼마고? 45하고 55의 중간은 50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들어가야 돼? 45만에서 55만으로 변동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변동분이 얼마야? 10이 들어가야지, 10이, 그지? 그리고 또 여기에 수요량은 원래 수요량 120을 넣는 게 아니고 중간 수요량을 넣어야죠. 120과 80의 중간은 100이잖아요. 100이고 120에서 80으로 쏘니까 40만큼 변동분이 생겼죠. 이렇게 계산하면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20%. 분모는. 분자는 100분의 40이니까 40%. 20분의 40이니까 2. 이게 왜 계산이 어려운지, 그지? 내가 옆에서 딱 푸는데 보니까 뒤통수를 그냥 한다 패고 싶은 거야. 3문을, 그죠? 이 문제를 3문을 풀고도 결국 못 풀고 넘기는 거야. 뒤에 서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중간 50 구합니다. 50. 그 다음에 또 이 수요량 중간도 100을 구해서 두 개의 중간은 100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변동분을 넣어야 되죠. 근데 여기다 뭘 넣냐면 45에서 55로 변했으니까 얼마? 10만큼 변화가 생겼죠. 변동분 10을 내야 되잖아, 그지? 여기다 변동분 10을 안 넣고 뭐 55를 한번 넣었다가 45로 한번 넣었다가 막 여기도, 그죠? 120에서 80 들어갔으면 변동분이 40이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120 넣었다가 계산이 안 되거든. 막 소수점이 나오고 막 계산기를 갖고 또 때리더라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또 80을 또 요 자리에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산 문제 뒤로 넘기라 했잖아. 이러니까 이제 안 넘기고 나중에 결국 풀었는데, 그지? 1.5 찍어서 틀리더라고. 결국 봐. 3분 하래 해가지고, 그지? 그 부분 못 풀고 또 틀리잖아, 찍어갖고. 왜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유형을 알고 있는 계산 문제고 내가 풀어본 거라 하더라도요, 막상 시험지에서 딱 나오면은 이 손에 줄줄줄 익어서 안 나가요. 계산 문제. 그렇게 아니 그만큼 숙달이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계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넘기라니까. 무조건 넘기고 서술형 문제부터 일단 풀어놓고 시간 남을 때 한 개씩 풀어야 되는데, 그지?
그 중간에 나도 그거 들고 앉아가지고 3분 동안 답도 못 찾고 막 지 혼자 끙끙 앓는 거야.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죠? 아이고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아직 문제 그 해결 능력을 못 갖추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중간에 계산 문제 나오고 하면은 좀 넘기고 이제 그다음에 또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5개잖아요.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모의고사 칠 때 1번부터 5번까지 각 지문마다 대부분 답이 8개씩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20%씩. 그럼 1번도 8개 있을 거고 2번도 8개 있는데 1번, 2번을 내가 답으로 찍어 놓고 왜 5번까지를 읽어? 그걸 읽으니까 시간 안배가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시간 남은 사람 있습니까? 15점 맞은 사람은 시간 남죠. 다 찍고 나오니까. 안 보니까 근데 점수 어느 정도 나오고 공부점 된 사람은 다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남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부족하지. 계산 문제 풀 시간이 확보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돼서 그래. 1번, 2번을 찍어놓고 5번까지 읽고 있으니까 시간 안배가 안 되지. 자, 내가 확실히 딱 읽는 순간에도 1번이 직감적으로 답이라는 걸 알았죠. 찍었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답이 4번일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 틀리죠. 그래도 넘어가는 게 훨씬 득입니다. 그 문제를 한 개 틀리더라도 이미 다른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딴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개 틀린 게 아까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1번이나 2번을 답을 찍었으면 나머지 2번을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넘어가야 시간 안배가 되는 거야. 지금 30분이 지났으면 몇 번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40문제니까 30분 지났다 그러면 이미 35분을 풀고 있어야 돼. 35분 이상에서. 계산 문제 다 째끼는데 계산 문제 8개에서 10개 나오는데 그거 째끼면 아니 30분 지났으면은 30분 지났으면 35분 이상 가 있어야죠. 한 문제를 1분 내에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5분 이상 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30분 지났는데 22번 푸는 사람 좀 그래도 빨리 읽은 사람이야. 17번 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30분이 지났는데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순서대로 쭉 풀면서 그죠? 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뭐 어디 3시간 동안 푸는지 그런 감이 없어. 시간을 봐가면서 안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일단 개론은 50분인데 40문제가 계산 문제가 8개 이상 나오거든. 그 계산 문제를 싹 걸러버리면 서술형 문제가 30문제에서 32개밖에 안 되죠. 서술형 문제를 35분 이내에 안 끝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35분 내에 서술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35분 이내에 서술 문제를 다 풀고 답안지에 마크해. 푼 걸. 그리고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계산 문제를 풀고 답 적어놓고 이 훈련을 계속 하라 해도 중간에 계산 문제를 나왔다고 안다고 풀지 말고 풀려고 하지 말고 그죠? 키 대수율 그거 뭐 5.7% 계산한 것도 그거 그냥 곱하고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데 눈으로 볼 때는 다 할 줄 알아가지고 다 했거든 그죠? 계산기를 잘못 때려가지고 때릴 줄을 몰라 계산기를. 그래갖고 5.7이 안 나와요. 아무리 이렇게 때려도. 그래 틀리고 있는데 그거 분명히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 아직 숙달이 안 된 거거든. 계산기 이 치는 요령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틀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껴 놓는 거야. 숫자가 나오면. 그리고 수수령 문제 풀고 아직도 모의고사 여러 번 남았어요. 한 5번 남아있으니까 진짜 모의고사 칠 때마다 그 훈련 안 하면 안 돼. 1, 2번 답을 찍었으면 다음 질문 잊지 말고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1차는 절대 그러지 않으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풉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훈련을 계속해. 응? 자, 4개 요 이론은 무조건 이제 비교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 요거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 포인트가 글살 이론과 흡부 이론의 차이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그죠? 이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있으면 이익이 크게 생기니까 같은 업종은 한 장소에 모이는데 그게 집재성 점포거든. 이 집재성 점포의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해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는 상권에 관한 이론 중 유일하게 피트의 공간균배 원리밖에 없다. 알아야 됩니다. 이 피트의 공간균배 원리에서만 그 집재성 점포를 설명하고 있지. 다른 이론은 전혀 이런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걸 기해 놓고 뒷장으로 68조에 가면은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 있죠. 이 넬슨은 이제 소매 점포가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양립성이잖아요. 그죠? 그게 비입의 양립성인데 양립성은 인접하고 있는 점포가 서로 고객을 주고받아서 함께 생존하는 걸 양립성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으려면 서로 어떤 상품을 취급해야 돼? 인접 점포끼리
보완제를 취급하네요.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두 제를 보완제라는데 이 보완제를 취급하는 점포가 근접에 있으면 커피 사러 왔다가 프림 사러도 가고 프림 사러 왔다가 커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겨나는 거죠. 이 소매 점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양립성이라고 했다. 요거는 알아둬야 되겠고 그다음에 후보의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은 좋은 상업 입지는 반드시 수익을 크게 확보해줘요. 즉 효과가 크게 나타나. 근데 그게 오픈만 하면 그때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 효과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타나니까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이라는 거고요. 가로 4번에 피트의 공간균배 원리. 이게 이제 피트가 주장한 공간균배 원리.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해 가면서 입지 경쟁을 펼친다는 거죠. 한 개의 상권에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 상권에 이미 갑이라는 기존 점포가 입지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점포가 입지하면 어디에 입지하는 게 더 유리한가를 분석한 건데요. 새 점포는 요 상권의 중앙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입지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야 소비자를 더 많이 유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점포가 중앙에 더 가까이 입지해 버리면 소비자들이 새 점포 쪽으로 쏠려가니까 기존 점포의 상권이 차단이 되거든. 그 기존 점포도 이제 경쟁을 쳐서 또 을보다 더 중앙에 가까이 입지하고자 합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또 갑 쪽으로 쏠려니까 을의 상권이 차단되고 그러면 또 새 점포도 갑보다 더 중앙에 가까이 입지하고자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입지 경쟁을 펼쳐가는 거죠. 공간을 배분하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모든 점포가 중앙에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소비자를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이기 위해서는 수요의 탄력성이 0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완전 비탈적이 한다는 거죠. 즉 수요의 탄력성이 0이라는 말은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그지? 그래 탄력성이 0이 되죠. 근데 이 수요의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어요. 소비자들은 가격에 따라 수요량도 변화시키거든. 가격을 조금보다 인상하면 적게 사고 자니까 수요량이 감소하겠지. 또 가격을 조금보다 인하하면 더 많이 사고 자서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면 탄력성은 0이 되는 게 아니고 1보다 크거나 적은 값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0이 된다면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이지만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무니까 이 수요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입지가 달라진다는 게 공간균배의 결론 아닙니까?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작고 즉 수요가 비탄력이란 말이야.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아주 좁게 형성되는 그런 점포는 중앙에 모여야 돼요. 중앙에 모이는 점포가 뭐라? 집심성 점포. 이게 유리하다는 거. 반대로 이제 탄력성이 크다. 수요의 탄력성이 커서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또는 시장이 아주 넓게 형성되는 그런 점포인 경우는 중앙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외곽 쪽에 분산 입지를 해서 산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게 공간균배의 결론 아닙니까? 그래 우리 외웠잖아요.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좁을 때는 중앙에 입지를 해서 집순수이 유리하다 해서 지읒이 올바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옳은 지문이 되고 지읒 자리에 뭐 키역이나 이온이나 비읍 시옷 들어가면 틀린다. 이렇게 해서 외워놨잖아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간균배의 결론을. 그 공간균배에 따라서 지금 집심성, 산재성, 또 집재성, 국부적 집중성 이렇게 4개의 유형별 점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재성 점포가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 아닙니까? 그게 집재성 점포인데 집재성이나 집심성 이렇게 점포 유형을 구분한 거는 크리스탈도 아니고 허프도 아니고 레일리도 아니야. 누구라? 피트, 공간균배 원리밖에 없다면. 그래서 이 공간균배 원리만 이렇게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여야 이익이 크니까 이런 업종들이 한 장소에 모이잖아요. 가구점, 뭐 기계점, 공구점은 그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유일하게. 나머지 이론들은 전부 이런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렵다. 이게 내용이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집심성은 이제 상권의 최고 심장부인 요지에 입지하는 점포들이죠, 그죠? 백화점, 뭐 극장, 기금속점, 고급 음식점, 대형 서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권의 최고 심장부에 입지하는 배우지의 최고 심장부에 입지하는 점포 집심성이 되어 있고 집재성은 동종업종이 한 장소에 모여드는 거 그러니까 가구점, 기계점, 공구점, 금융기관, 관공서 이런 것들이 집재성이고요. 산재성은 이게 흩어져야 된다. 산재가 흩어진다 이 말이니까 그지? 왜? 규모가 적고 영시하기 때문에 모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입지에 유리한 점포들이죠. 규모가 적고 영시한 점포들 다 산재성입니다. 잡화점, 의물점, 과자점, 주방용품점, 그리고 동네 상권들에 입주하는 점포들, 목욕탕, 세탁소, 이발소, 미장원 이런 것은 전부 산재성 점포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국부적인 중심지에 동종업종이 모이는 거야. 그 국부적인 중심지라는 게 농어촌사의 상권을 뜻해요. 그러니까 농촌사회나 어촌사의 상권에 입주하는 거. 그러니까 뭐 어구점, 농기구점, 농약점, 비료상, 씨앗 취급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부적 집중 점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점포가 이제 그 공강균배 원리의 결론에 따라서 유형별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또 그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따라서도 점포를 그죠?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나누잖아요. 거기 69쪽에 이 편의품은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점포, 생활필수품 또는 일용품을 취급하는 점포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지? 일용품이나 생활필수품은 주부들이 대부분 구매를 하니까 고객의 대부분이 주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부 고객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주부들이 대부분 통행하는 길목에 입지를 하잖아요. 그지? 그런 점포들이고 이것들은 조금씩 자주 구매를 해. 그러니까 구매 빈도는 어떻다? 구매 빈도 높다. 구매 빈도 높은데 대부분 저가품이니까 이윤율, 마진율은 낮다. 이런 특성을 보이겠죠? 그게 편의품이다. 그 다음에 선매품 하는 거는 선별을 해서 매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매매한다는 게 일일이 비교한다는 거지. 고객이 가격, 품질, 스타일, 모양, 색상 등을 일일이 비교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개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의 기호를 잘 반영을 해야 돼요. 비교 후에 구매한다. 요 말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가격, 스타일, 품질 등을 여러 상품과 비교하여 구매한다. 비교 후 구매한다. 그게 특징이라. 대표적인 게 뭐 부인복, 의상이라든가 그죠? 가구점이죠. 그리고 이제 전문품은 고급 상표, 유명 상표를 취급한다. 그래서 고급자가 들어가는 건 다 전문품이에요. 고급 시계, 고급 향수, 고급 카메라, 고급 의류, 고급자가 들어가는 건 다 전문품이고 이게 유명 상표니까 상표만 봐도 누구든지 다 알아주죠. 그래서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싼 돈 주고 사러 찾아가요. 그러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만 이게 워낙 비싸니까 자주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구매 빈도는 낮지만 마진은 크겠죠. 그죠? 비싸니까 이윤율은 높은 특징이 보이는데 이 전문품은 소비자들이 멀리 떨어지셔도 거리에 저항을 받지 않고 찾아가서 사갖고 오죠. 고로 마찰 개수가 적어진다. 전문품은 마찰 개수 적다. 이 마찰 개수라 아까 우리 흡보의 확률 모의도 뭐 할 때 그지? 마찰 개수 성으로 나눴잖아요. 고객 유닛을. 근데 마찰 개수가 크다는 말은 그 거리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자주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문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거리의 저항을 받지 않고 찾아가서 사갖고 오잖아요.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 다니까 고로 마찰 개수가 적어지고 편의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지? 편의품이 거리가 50km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를 끌고 가서 요구르트 200원짜리 한 개 사고 그 다음에 담배 한 갑 사고 막걸리 한 통 사고 이런데 차 끌고 50km 찾아간다. 안 가요. 거리의 저항을 매우 심하게 받겠죠. 그런 편의품일수록 마찰 개수가 커진다 이 말이다. 거리의 저항을 받아서 못 간다는 거야. 멀리 있으면. 마찰 기술을 해석할 때 그냥 거리의 저항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편의품점일수록 마찰 개수는 커지고 전문품일수록 마찰 개수가 작다. 거기까지 해서 비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뒷장에 선정된 부지 분석 방법 해가지고 가능 매상과 추계 방법 하는 게 있죠. 이 매상과 추계 방법을 또 문제를 한 게 냈더만 그지? 대부분 보니까 뭐 전부 비율법 찍고 앉았는데 비율법은 젠장 무슨 비율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비율법이지. 아무것도 아닌 걸 왜 비율법을 찍는지 몰라. 여기에 내가 상점을 하나 운영하고자 하죠. 그죠? 그러면 점포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 소비자가 어느 정도 영리해서 찾아올지를 획정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상인동에서 가게를 하나 하죠. 그러면 뭐 유천동, 송현동, 그다음에 저 진천동, 월성동, 대곡동, 저 달성군, 육아, 현풍에서까지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영역을 이렇게 쭉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권의 규모를 획정한단 말이에요. 먼저 지역을 이렇게 획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내에 주민소득을 주게 해요. 주민소득이 월 한 300만 원 정도다 평균.
이렇게 주민소득을 대충 계산해 가지고 요 주민소득에서 그죠? 우리 점포에 지출 가능 비율을 구해. 요 지출 가능 비율이 한 1% 정도를 지출한다. 그럼 1인당 얼마나? 3만 원 정도를 지출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지역 내 인구 수나 매장 면적을 곱합니다. 그럼 월 매출이 3천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인구가 만약에 1000명 정도 되면,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매출액으로 책정한다. 그래서 이걸 비율법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비율법은 주민소득에서 지출 가능한 일정 비율을 구하고 요런 말이 들어가야 비율법이 되는 거지. 그 말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비율법 가나? 참네, 희한하지. 비율법은 점포주가 자료도 없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냥 주먹구구시로 대충 매출액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상고 평가기법에서는 가장 주관성이 크게 개입되는 방법입니다. 그걸 개혁해야지. 주관 개입 여지가 가장 크다. 그게 이제 비율법이고, 유추법 찍은 사람들은 유추라는 게 뭐라? 유추한다 그 말이. 내가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대상 점포가 있지. 대상 점포가 만약에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점포를 한 개 운영하고 돼요. 그럼 이와 유사한 다른 점포를 하나 선정한다고. 유사한 다른 점포 뭐 있잖아. 뭐 게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게스를 선정하고 이 유사한 다른 점포인 게스가 월 5천만 원을 판매하니까 우리 점포도 대충 5천을 팔겠다. 이렇게 해서 유사한 다른 점포로부터 대상 점포의 매출을 유추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추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추법은 반드시 지문 속에 유사한 다른 점포로부터 매출액을 유추한다 이 말이에요. 유사한 다른 점포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유추법이 되잖아요. 그죠? 개념이 없어. 뭐 국어가 안 돼. 국어가. 니는 그러면 알았나? 나는 다 알았죠. 당연히. 그죠? 알았습니다. 나는. 그 정도 구분을 했어요. 중용모형 이게 허프가 주장한 거죠. 허프가 주장한 건데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제 중용모형이라고 하는데, 허프는 그지? 아까 매장의 크기, 매장의 면적 크기에는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계수성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요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매상고를 추정하는 거야. 요 공식에 그냥 대입을 해서 이론적으로만 매상고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매출이 그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딱 반비례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점포를 운영해 보면 실제 발생하는 매상고하고 이 이론적으로 산출한 매상고는 반드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수정 이미지 계수, 이 수정 이미지 계수로 조정해 가면서 매상고를 일치시켜 갑니다. 그게 중용모형인데, 그러니까 중용모형은 꼭 지문에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의 차이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의 차이를 수정 이미지 계수로 조정한다. 수정 이미지 계수라든가 이론적 매상고, 실제 매상고 요런 단어가 들어가야 중용모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 다음에 회기모형, 회기분석법은 회기모형이라고도 하고 회기분석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냈던 거 지난주에 이거는 회기라는 게 회기 방정식을 하나 수립해 놓고 그 방정식에 대입을 해가면서 매상고를 추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기분석법, 회기모형이라는 거야. 회기 방정식을 내가 적어줬을 건데 y 이꼬로 a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플러스 b3 x3 플러스 감마, 이게 오차라. 여기서 이제 y가 내가 산정해내고자 하는 매상고입니다. 그리고 요 매상고 y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x1, x2, x3 이것들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이 매상고를 뭐로 둔다? 종속 변수로 설정을 하고, 이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설정해 가지고 이 독립 변수들을 방정식에 하나씩 대입한다니까. 점포를 운영하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역의 인구수,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점포의 면적, 그리고 또 뭐 X4, X5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뭐 매장 앞을 지나다니는 보행자 비율, 주차장, 주차 대수 뭐 이런 걸 계속 대입해가 이 방정식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오차 범위 내에서 매출이 얼마다 하고 딱 추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독립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종속 변수의 매상고를 통계로 추정한다. 이렇게 회기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통계로 매상고를 추정하는 기법이 회기분석법인데, 회기모형. 근데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요 말이 나오잖아.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지금 방정식에 대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매상고를 추정하잖아요. 요 용어 들어가는 순간 그냥 회귀 모형하는 게 떠올라야 돼. 근데 그걸 왜 기억을 못해? 에? 그죠? 앞으로 많았죠. 요 회귀 분수법 맞춘 사람 별로 없던데 아마 10분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한 30명 중에 한 분 정도 맞았어. 이거 맞춘 분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하나도 안 맞았나? 다 뭐 비율법, 중용법, 유추법 찍었어요? 맞는 분이 있던데 누가? 그죠? 돌연변이죠. 딴 사람 다 틀렸는데 내가 맞았을까? 근데 아니 저게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매상고 평가에 보면 반드시 지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가 딱 기억이 나야 돼. 그러니까 중용 모형 그러면 이론적 매상고, 실제 매상고, 수정 이미지 계속 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귀 모형은 종속 변수나 독립 변수라는 용어가 나오거나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요 말이 들어가야 돼. 여러 요인. 매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 그죠? 뭐 주차장, 소득 수준이나 인구수라든가 점포의 면적이나 상품의 특성 이런 게 있죠.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가면서 통계로 매상고를 추정한다. 그러면 회귀 모형이에요. 그다음에 시험에는 비율법이 가장 많이 나왔어. 아니? 주민소득에서 그 지출 가능한 일정 비율을 구한 후 그 지출 가능한 일정 비율에 지역 내 인구수를 곱하여 매상고를 추정한다. 주민소득의 일정 비율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비율법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놓고요. 올해 충분히 매상고 평가 방법은 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교재에 없는 게 한 개 꼭 알아야 될 게 애플봄 교수가 고안한 CSD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번역하면 소비자 분포 기법. 소비자의 분포도를 도면상에 표시해가면서 상권의 규모를 육안으로 파악해내는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가 리바이스라는 점포를 운영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럼 이와 유사한 게스라는 점포를 하나 선정해놓고 그 게스 매장 앞에 딱 써가지고 게스를 방문하고 오는 소비자에게 인터뷰를 해서 소비자의 거주지를 도면상에 계속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상인동, 진천동, 대천동, 유곡동, 달성군, 화원, 옥보 뭐 이렇게 쭉 하고요. 저기 평리동, 뭐 내장동 또 이쪽 칠구에서 왔고 뭐 저기 북구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거주지를 계속 이렇게 도면상에 표시해 가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눈으로 확 드러나거든.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거주지를 도면상에 표시해 가면서 상권의 규모를 여기가 제1상권, 그 다음에 여기가 2상권, 여기가 띄엄띄엄 오는가 3상권 이렇게 해서 이 점포의 상권 규모가 이 정도다. 상권의 규모를 눈으로 파악해내고 또 소비자의 특성, 고객의 특성도 파악하고 판촉 전략 수립에도 활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점포 입지를 결정할 때도 활용하는 아주 실무적인 상권 분석 기법을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냥 이렇게 나와. CS 기법을 통해 고객의 특성 파악도 가능하고 판촉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 맞죠? 소비자의 분포도를 도면상에 표시하면서 상권의 규모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실무적인 상권 분석 기법을 CSD 기법이라 한다. 그렇죠? 그 정도 옳은 지문으로 그 지문으로 한두 번 등장하니까 여기까지 정리해두면은 상호 입시로는 시험에 나올 수 포인트가 다 해결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허프나 레일리에 따라 고객 유인력 계산한 문제, 계산 문제를 한 개 풀어봐야 되겠군요. 사례를 가지고 요거 아까 했던 거, 그거 풀으면 요 상권 이론은 어느 거 대비가 되겠네요. 공업입시로는 자주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요거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칠판 좀 지우고 조금만 쉬어도 돼요. 잠깐만 한 6분 70초만 쉽시다.